안녕하십니까. 강남 하이파학원의 국어과 함재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파학원 국어과 권준호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1교시 동원칙 강지연입니다. 문학 영역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는 꼭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학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꼭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가 낯선 작품이나 혹은 좀 고난도의 작품들이 나오면 그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는 꼭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문제풀이의 과정이 있죠. 물론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의 과정은 중요해요. 문제풀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들은 문학과 관련되는 용어들, 이런 건 개념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문학적인 특수한 문학적 개념어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작품에 대한 분석, 작품을 읽는 과정,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학습 하나, 그리고 문항의 해결을 통해서,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학적 개념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 문학의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석이거든요. 해석의 과정에서 이 정도의 해석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의 정도를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즉, 저는 그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수학처럼 3이 답이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3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3이 아니고 3.1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3.5가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그 해석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 과정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더 말씀드리면 EBS에 있는 작품은 꼭 공부하는 게 좋겠죠. 어떤 사람은 EBS 책을 보지 말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EBS는 꼭 보고 그 문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시험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아직 그러니까 입시를 치러보지 않은 그러니까 예비 고3 학생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다른 부분, 국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문학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수능 가가지고 결국 비문학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 게, 매년 한 60만 명 정도의 이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오답률 1위는 항상 비문학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학생들이 이제 고1, 고2까지에서 봤었던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그 수준의 모의고사에서 자기가 비문학은 별로 많이 틀리지 않았다. 근데 그게 3학년이 되면서 질적으로 많이 시험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지문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추론 문제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1, 2학년 때까지의 그 비문학 지문들을 읽어보면 이게 자기가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지문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 찾아도 이게 답인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러한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수능 국어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지문에 써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론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이제 비문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다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추론 능력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자기가 빨리 읽고서 후다닥 선지하고 지문을 맞춰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절대 그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의 전체적인 논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물어볼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평가에서 만들어졌었던 유사한 유형의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면서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그 속도가 향상되는 실력이 국어 실력의 향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수능 1등급 84점은 비문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45문항이 80분이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부분에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여파가 비문학까지 미친 것이지 비문학만 특별히 더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항상 어려운 문제 2개 정도는 있지 않았습니까? 비문학에. 그래서 저는 오늘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에 대한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 첫 번째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화작은 무조건 15분 컷이야. 나아가서 무슨 8분 컷이야.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현재 수능에서 가장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낯선 문제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화법과 작문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와 침착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학습하시되 그 각각의 글의 종류마다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되게 1페이지에 강연이나 발표가 나옵니다. 그 지문에 관련해 문제가 3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하기 방식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내용 이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청중의 반응 문제이지요.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글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2, 3페이지가 현재 화작, 복합, 융합 지문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되게 이제 이 전반부의 화법 지문으로서의 토의가 나오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작문 분야로서의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순서로 접근할지 여러분들이 힘겨워합니다. 그게 생각이 꼬여가지고 스텝이 꼬여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우리의 체크 포인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토의라는 글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책을 서로 논의하는 거죠. 따라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는 그러한 제안을 한 학생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다음 토론의 경우는 어느 부분이 중요 체크 포인트입니까? 첫 번째는 논제를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근거 반드시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근거에 1번, 2번 번호를 매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끼리 서로 물고 뜯기 때문인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되게 많이들 질문합니다. 쌤, 제가 문제를 먼저 선지에 맞춰서 지문을 볼까요? 아니면 지문을 먼저 보고 선지를 판단할까라고 하는데 예전에 쉬웠을 때는 선지를 가지고 지문에서 소위 골라서 풀어도 됐는데 요즘 그게 안 됩니다. 따라서 지문이 중심이고요. 지문을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확인해가는 방식이 좀 바람직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법인데요. 문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전에 반드시 개념 정리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 정리는 가급적이면 계통적인 구조 하에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죠. 음운 변동 있지 않습니까? 음운 변동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교체, 첨가, 탈락, 축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음운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계통을 나누어 보죠. 교체만 봤을 때 다시 5개로 나눕니다. 음절이 끝소리 교체, 그 다음에 경음화, 그 다음 동화 안에 들어가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이렇게 되죠. 그럼 동화는 도대체 어떤 기준이라는 겁니다. 좋은 방식이나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통적인 공부가 상당히 여러분들 취약점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고 틀리고 그 이전에 일단 개념어가 어디에서 파생되고 상하위 어떤 관련 개념어들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화법과 작문에서는 일단은 강박관념 버리시고요.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의 경우는 개념 학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입장에서는 강조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됐을 때 이제 수능 특강을 풀고 또 차후에 매달 보는 모의고사들을 분석 점검하시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교시 국어 영역은
그 수능 전체를 아우른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어 영역의 전반은 어찌 보면 최초 15문제인 화작문이 좌우한다 볼 수 있겠죠. 이렇다면 화작문은 그날의 수능 전체를 좌우하는 어찌 보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하지만 해야 할 걸 확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죠.